외계 지적 생명체가 우리 은하에서 얼마나 있을까를 과학적으로 좀 탐구해 보자. 안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만드셨다. 우리 은하예요, 우주. 우리 은하. 우리 은하 안에 있는 외계인 수가 얼마나 될까를 방정식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이거를 딱 만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이게 식이 말씀하셨듯이 되나? 엄청나게 이제 놀라운 분들을 모셔놓고 혹시 뭘 해야 되는데 외계 문명이 어떻게 있을까 우리 은하에. 그래서 칠판에 쓰는데 방정식을 쓴다? 놀랍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거기서 토론을 한 거죠. 네. 아, 그러면 먼저 딱 꺼냈네요. 드레이크 그쵸. 드레이크 박사님이. 이게 딱 거기다 칠판에다 딱 쓰고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생긴 방정식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 오늘 또 박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네.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아우, 칠판에 쓰죠. 벌써 머리 아프네.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입니까? 이게 드레이크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처음 보는 문자예요. 이렇게 긴 방정식을 처음 봐요. 몇 년도산이라고요? 이게 1961년. 1961년도. 61년산. 오늘 이거를 꼭 데프콘 형님이 다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아니 나는 오늘 외계인 얘기하자고 그래도 모임될 때 갑자기 방정식으로 가네. 형님 눈에 보이게 이렇게 잠깐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저 앞에다 딱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식이 우리 은하에 있는 외계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를 64년 전에 드레이크 박사님이 과학자분들, 난다긴다는 분들 모셔다 놓고 이걸 제일 처음에 이제 칠판에다 썼다고 합니다. 일단 가야죠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가야 되는데 자, 저 앞에 쟤네들이 계속 아른거리거든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드레이크 방정식을 풀어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앞에서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맨 왼쪽에 N. N은 뭡니까? N이 답이죠. 예. 우리가 알고 싶은 저 답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네. 외계 문명의 수. 수. 개수. 개수.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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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N이라고 쓴 거죠. N은 넘버. 자, 넘버입니다. 개수. 개수. 그다음에 R하고 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알스타. 알스타는 뭡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저걸 알스타라고 저렇게 표시하는 뭐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예. 우리 은하. 그러니까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의 개수. 별의 개수인데 근데 얘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수명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1년에 별이 몇 개가 생기느냐. 자,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있죠? FP. FP. P가 영어로 플래닛, 행성. 행성. 예. 그러니까 별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행성, 플래닛 이걸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최블리. 지금 리액션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 지금. 항성하고 행성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항성, 행성. 맞습니다. 네. 태양, 항성, 오. 지구, 행성. 그쵸. 네, 맞습니다. 알죠. 예. FP 다시 한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별이 있을 때 그 별이 행성을 갖고 있을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별들 중에 행성을 갖고 있을 네, 확률. 네, 평균적으로 별이 있으면 행성이 100% 있다. 뭐 한 개든 두 개든 상관없이 무조건 있다. 그러면 FP가 1이 되는 거죠. 네. 근데 50%만 있을 거야. 0.5. 네. 요거를 나타내는. 예. 지금 갈 길이 멉니다. 자, 이제 FP 했고요. 그다음 다음 개수 N이. 예, N은 저거는 넘버예요. 넘버. 저 N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갖춰진 행성의 수. 그러면 우리 태양계 내를 보면 일단 한 개는 있죠. 지구죠. 지구. 근데 화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처럼 한 두 개, 세 개는 될 것 같잖아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N2라는 거에서 2는 사실 얼스예요. 지구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같은 행성. 지구와 같이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환경을 가진 행성의 수예요. 행성의 수. 네. 그러니까 이제 한 항성이 여러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도 뭐 화성, 지구 이렇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몇 개가 될까? 그러니까 항성 하나만 발견되면 그 주변에 행성 개수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알스타, FP, NE 이거는 지금 들어보시면 되게 천문학적으로 접근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걸 합쳐서 세 가지를 천문학적인 개수, 천문학적인 파라미터 이렇게 부르죠. 천문학적인 파라미터. 네, 그러니까 저거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현재 숫자를 그래도 될 수 있는 그럼 세계 개수는 각각 어느 정도 지금 답을 구한 겁니까? 네, 얼추 얼추 나왔어요. 됐어요? 네. 네, 얼추. 지금 우리 기술력으로? 기술력 그렇죠. 과학 기술력으로 네. 얼추 지금 그리고 답을 점점 구하긴 했다. 정교해지고 있어요. 네. 네. 어떻게 구한 거죠? 뭐 그 알스타가 제일 쉽겠죠.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개수.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는 뭐 태양과 비슷한 별이 한 1000억 개 있으니까 네. 한 1000억 정도 된다. 1000억. 그리고 이게 수명이 100억이니까 1000억 나누기 100억. 그래서 대략 한 10. 저 알스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조금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근데 태양 같은 별 주위에만 그런 조건을 갖춘 행성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태양보다 어두운 별 주위에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우리 은하에 4천억 개 정도 별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4천억 나누기 100해서 한 40 정도 잡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제임스 웹 같은 걸로 실제로 많이 정밀하게 그 관측해 볼 수 있지만 네. 당시만 하더라도 FP라고 하는 것은 항성 있을 때 그 항성 옆에 행성 있을 확률이 얼마나 얼마냐? 될지 네. 잘 몰랐던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저때 변수로 그렇죠. 들어왔던 거죠. 외계 행성이 발견되기도 전이에요. 아. 첫 외계 행성이 92년 2년인가에 발견되거든요. 아, 92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첫 발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드레이크 방정식을 저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가를 알려주는 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근데 어쨌건 드레이크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늘 하고 있다라는 네.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왜 그러냐면 FP라는 값을 지금은 결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데이터가 쌓이면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이거를 찾아라 하는 제안을 하는 거죠. FP도 어쨌거나 1에 가깝다. 1에 가깝다. 현재로서는 이제 외계 행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네. 대체적으로 1에 가깝다는 게 지금 천문학자들의 견해예요. FP까지는 있는데 N2 가면 또 몰라요. 아 그래요? 아, N이는 저희 또 애매하죠. 애매하죠. 그 지구와 같은 환경을 갖고 있는 행성을 아직 찾지 못했으니까. 환경 조건을 많이 찾았죠. 그렇죠. 환경 조건만 맞으면 저게 값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저 환경 조건을 맨 처음에 기준으로 나눌 때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확률. 그러면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존재를 해야 되잖아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그 위치를 우리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그 골디락스 존에 몇 개가 있냐라고 시작을 했죠. 애초에는. 그렇죠. 태양계를 보면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이 얘는 너무 뜨겁잖아요. 그래서 물이 표면에 바다가 있을 수 없는데 지구 정도 오면 바다가 있잖아요. 화성도 옛날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태양계는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많이 쓰는 사람들은 3개. 저는 5개까지 봅니다. 그렇죠. 저도 5개요? 저는 네. 한 7개까지 봅니다. 아, 그러세요? 목성까지? 목성은 아니고 액체에 물이 존재하는 게 유로파? 중요하다고. 그렇죠. 아, 예, 유로파. 얼음 이성인 유로파도 그렇고 가니메데도 그렇고 네, 칼리스토도 그렇고 걔네가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위성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가? 이 당시에는 위성을 포함 안 했는데 아. 지금 그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태양계내도 3개 행성에다가 유로파, 이오, 그다음에 토성의 그 위성의 엔셀라두스, 그다음에 뭐 타이탄 이런 애까지 치면 저는 한 7개까지. 그러니까 물 흔적만 보이면 그냥 일단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 조건은 된다. 태양계 안에 물이 있다라는 거를 망원경을 통해서 안 겁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파장 때 내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분광 관측을 통해서 저기에는 뭐 H2O가 있다 이런 거를 찾아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실제로 유로파 같은 데는 지금 탐사선이 직접 봤죠. 직접 가서 아예 보기도 그냥. 했고 또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네.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은하에서 지금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은 몇 개 정도로 보세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이제 그 케플러 우주 망원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올라간 망원경을 통해서 추론을 해보니까 50억에서 500억이니까 이거는 되게 흔하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그 정도 숫자가 지구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화성 뭐 그다음에 토성이나 목성에 그런 위성들까지 고려하면 저 N이란 값을 지금 5개, 7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한 10개쯤 잡아도 무난하지 10개 정도 않을까. 잡아도 된다.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한 거를 되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우리 R스타 저거를 10으로 잡고, 10으로 잡고. FP를 우리가 그거는 그래도 1에 가까우니까 1이라고 잡고 계산하기 쉽게 N2를 뭐 하나라고만 합시다. 지구 하나라고만 해도 이미 이제 엄청나게 높은 수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일단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어요 지금. 그 다음 개수 있죠. FL. FL. FL하고 FI 두 개를 묶어서 생물학적인 개수. L은 뭘까요? L. L이요? F는 프랙션 얼스, 비율이고 프랙션 비율, 얼스, L. 뭐 프랙션 비율, 얼스. 러브? 아 역시 아티스트는 진짜 와 상상도 못했다. 러브. 라이프? 맞아요. 라이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습니까? 아, 예. 라이프. 생명체. FI 맞춰보겠습니다. 네, I 맞춰보세요. I, 인텔리전스. 맞습니다. 인텔리전. 지금 N이까지 오면 예. 우리가 우리 은하 내에서 생명의 탄생, 지구 생명체랑 비슷한 것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춘 행성의 수가 돼요. 조까지 곱하면. 그런데 실제 탄생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확인도 안 했는데. 몇 퍼센트가 실제로 미생물이나 박테리아 같은 애들이 탄생할까 하는 게 FL이에요. 100% 그럼 1이고요. 뭐 50%가 0.5고 아니면 10%가 0.1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가 탄생할 확률이 있냐 없냐. 실제 탄생하느냐? 실제 할 탄생하느냐 확률. 안 하느냐. 그쵸. 그럼 이거 답을 어떻게? 없어요. 몰라요. 아, 그렇죠. 아무거나 천문학자들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어쨌든 중력은 모든 그 천체에서 똑같이 작동할 테고 거기에 있는 원소를 봐야 비슷할 거고 더군다나 우주는 가진 게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은 길고 개수는 많아요. 그렇다면 탄생하는 게 거의 100% 아닐까 이렇게 이제 물리학자나 천문학자는 할 수 있는데 실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테일한 건 아무래도 화학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FL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뭐 저라고 답이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외에 다른 생명, 그러니까 지구 생명체 외에 다른 생명을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작동을 하는지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화학자들이 그런 걸 합니다. 인공 생명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당연히 생명을 처음부터 만드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생명체가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흉내내는 어떤 시스템을 간단하게 만들어내는데요. 가장 이제 많이들 목표로 하는 게 자기 복제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꼭 물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생체 분자들을 쓰지 않더라도 비교적 단순한 화학 시스템에서도 구현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저 FL이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생명체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나타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FI까지 가면 그럼 그러한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성을 그쵸,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인 것 저 같아요.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렵죠, 이제. FL을 그러니까 거의 1에 가깝게 보시는 거예요. 화학적 입장에서는. 사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 게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45억 년 전에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지구가 초반에는 막 엄청 이제 지각 변동과 이런 걸 많이 영왕누대. 겪다가 영왕누대. 아. 그러다가 이제 안정화가 되자마자 거의 바로 생명이 생겼다. 근데 막상 그 이후로 새로운 생명이 또 생긴 적이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40억 년 전에 생긴 생명체가 계속 가지치기를 해서 그쵸, 후손들을 그쵸, 만들어서 그쵸. 지금의 생태계가 만들어졌지 음. 뭔가 이 환경에서 완전 새로운 예를 들어 없죠. 지네틱 코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 저는 이런 애게 그냥 나오진 않았으니까 1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지구가 그럼 우연히도 포인트가 딱 맞았고 어쩌면은 지나가던 소행선이 딱 뿌려준 아미노산이 타다다닥 타이밍에 맞아서 운 좋게 됐던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맞아요. 합니다. 근데 저는 저기 FL과 FI에서 솔직히 FL은 굉장히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라이프는 높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 게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되게 빨리 진화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빠른 시간에 진화했다는 것은 그만큼 쉽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FI가 인텔리전스니까 이제 그 어떤 생명체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100% 진화할 거냐.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지능적으로 근데 천문학자나 물리학자들은 그냥 조건만 갖춰야 되고 그냥 우리 숫자도 많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냥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방정식을 지금 처음 봅니다. 뭐 저도 지금 텔레비전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은 입장인데 근데 오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 곱하기를 다 빼더라도 지적 생명체의 그 조건, 인간의 기준에서는 어쨌거나 항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행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생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리고 그 생명이 만들어진 그 생명체는 지능이 있냐 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와. 그럼 어떻게 이 방정식을 내가 굳이 답을 몰라도 그렇죠. 값을 몰라도 저것들만 보면 이 지적 생명체가 적어도 이 지구인들과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성이 되려면 이러한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공부를 좀 한 거예요. 드레이크 박사님께서 지금 환생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드레이크 박사님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요? 자 이제 다음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세 가지 개수를 천문학적 개수라고 했고 네. FL, FI는 이제 생물학적인 개수. 그럼 이제 생물학적 개수 끝났고 끝났죠. 그다음에 무슨 개수로 넘어가는 요거를 거예요? 사회학적 개수. 사회학적 개수. 네. 자 다음 개수 제가 맞춰봅니다. 항성, 행성 필요하고 지구와 같은 환경 그리고 살아 있어야 되고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컨택. 굉장히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커넥트. 아니요? 컨택. 원래 드레이크 박사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그래요? 하셨는데 커뮤니케이션, 예. 그 다음에 사람들이 콘택트, 커넥트, 얘기가 시빌라이제이션 그죠? 다 섞어서 써요. 그래. 드레이크 방정식에 얘기하는 지적 생명체는 저 씨가 커뮤니케이션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 도구 중에 가장 좋은 게 빛의 속도로 날아가야 제일 빨리 날아가고 방해 없이 날아가면 파장이 긴 빛을 써야 되는데 그게 전파거든요. 전파가 제일 전파가 중요합니까? 제일 길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일 멀리까지 갈 수 있고 빛의 속도니까 빠르죠. 그래서 속도로. 전파를 쓰는 거죠. 전파 수신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전파라는 거는 이제 전파 망원경으로 우리가 빛의 속도인데. 네, 빛의 속도로 오죠. 근데 이게 전파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데 전파 신호가 지구로 들어오면 전파 망원경 접시 그러니까 반사판에 부딪혀서 반사가 돼요. 반사된 전파 신호를 부경이라는 장치가 모읍니다. 그리고 수신기로 보내거든요. 이 신호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주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안에 증폭기라는 게 있어서 신호를 증폭시켜서 그 받은 신호를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개수로 갑니다. 다 왔네요. L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저거는 롱게비티 그래서 문명의 지속 시간. 지속 시간까지. 그걸까지 곱해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외계 문명을 관측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통신이라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딱 시작점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언제 멸망하냐. 그렇지. 그 얘기죠. 전자기파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우리 인간 같은 존재, 심지어 인간 내에서도 이 전자기파를 알고 다룰 수 있게 된 건 진짜 불과 얼마 안 된 시간이잖아요. 그런 과학기술 문명을 구축하는 게 종의 번성에 도움이 될까? 전쟁 한번 나면은 뭐 위태위태하지 않아요? 지금 위태위태하죠, 사실. 우리 인류가 과연 계속 존속할까?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에요. 그런 영화들 매드맥스 이런 거 나와서 맞아요. 예. 지구에 그런 게 다 없어졌을 때 디스토피아. 살기는 사는데 애값이 짧아지는 거죠. 오히려 더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의 끝에서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 같은 게 발전하다 보면 인류는 멸망하더라도 지능을 가진 로봇들이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가능성도 저는 상당하다고 원리요? 보거든요. 원리? 월이 같은 거. 그래서 생명체가 아니라 컨택이 가능한 지능. 기계 문명 뭐 그런 것들이 출현할 수도 그게 있다고 정확하게 그 세티 과학자 내부에서 저희가 외부로 공표하지 않고 있는데 한 15년쯤 전부터 봐요. 네. 내부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세티를 세트라고 쓰자. 세트? 세티가 SETI인데 I가 인텔리전스잖아요. 그걸 SETT 테크놀로지로.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우리는 발표할 때 세티라고 하기가 세트라고 많이 써요.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논리로. 생명체의 지능일 필요가 없다. 그냥 기술로서만. 네, 그래서 존재하는 요즘에는 거잖아요. 바이오 시그니처도 많이 하지만 테크노 시그니처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해요.